엄마, 애들이 크고 헐렁한 남자 옷 입고 다닌다고 놀려. 몸뚱아리만 가리고 다니면 됐지. 뭘 더 바래? 오빠는 늘 비싸고 좋은 옷만 입잖아. 나도 제대로 된 옷 입고 싶다고. 이게 미쳤나? 꼴의 여자라고 어린 것이 벌써부터 사치를 하려고 들어? 비싼 옷 사달라는 거 아니야. 그저 내 몸에 맞는 옷을 입고 싶단 말이야. 시끄러! 한 번만 더 옷 타령하면 속옷까지 홀랑 벗겨서 쫓아낼 테니까 입 다물어! 중학교에 들어갔지만 학교에서 주는 교과서 외에 참고서는 사본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고등학생이 된 오빠는 요즘 하는 말로 일타 강사를 모셔다가 1:1 고액과외까지 시켜주었으니 나름 머리가 잘 돌아갔던 오빠가 공부를 잘할 수밖에 없었죠. 저는 친구들이 필요 없어서 버리는 참고서를 구걸하다시피 얻어서 죽을 힘을 다해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제가 오빠만큼 공부를 잘하면 엄마가 저를 더 이상 버린 자식 취급하진 않을 거라 믿었던 거예요. 하지만 그 믿음은 오래가지 않아 깨지고 말았죠. 이 책들은 뭐야? 돈이 어디서 나서 책을 산 거야? 아니면 훔친 거니? 그런 거 아니야. 공부는 하고 싶은데 책이 없어서 친구들한테 얻어온 거야. 기집애가 쓸데없이 공부는 해서 뭐해? 괜히 공부하느라 시간 낭비하지 말고 이제부터 집안 살림을 네가 하도록 해. 공부하는 게 왜 시간 낭비야? 나도 공부해서 대학 갈 거란 말이야. 닥쳐. 대학은 개나 소나 아무나 가는 줄 알아? 이제부터 집안일은 네가 맡아서 해. 이만큼 키워줬으니 밥값은 해야지. 엄마는 제 책을 전부 발기발기 찢어버렸어요. 그때부터 살림을 챙기는 건 전부 제 차지가 되었고 잘난 오빠의 수발을 들어주는 부엌대기로 살게 되었죠. 엄마의 영향을 받은 오빠도 점점 저를 여동생이 아니라 자기 몸종으로 생각하면서 함부로 부리기 시작했어요. 고등학생이 되면서 오빠는 단 한 번도 제 이름을 부르지 않았어요. 야, 넌 기집애가 다림질도 할 줄 몰라? 옷이 전부 구겨졌잖아. 미안해. 금방 할게. 학교 늦었어. 한 번만 더 이딴 식으로 하면 정말 가만 안 둘 거야. 한 번은 오빠가 친구들을 집으로 데리고 온 적이 있었는데 그날 저는 심한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되었습니다. 야, 우리 배고픈데 먹을 거 없어? 라면이라도 끓여줄까? 야, 넌 할 줄 아는 게 라면밖에 없냐? 뭐가 좋을까? 그래. 야, 간단하게 군만두나 만들어 와. 딱 10분 줄 테니까 빨리 만들어. 오빠, 10분은 너무 짧아. 어쭈, 이게 어디서 말대답이야. 빨리 움직여. 오빠의 불같은 성격을 잘 아는 저는 서둘러 만두를 굽다가 그만 사고를 치고 말았어요. 겨우 시간 내에 군만두를 만들어서 급히 방으로 가져가다 뜨거운 팬에 데워서 손에 화상을 입고 말았어요. 그 바람에 팬이 바닥에 떨어져 버렸죠. 제 비명소리에 놀란 오빠와 친구들이 주방으로 달려왔죠. 뭐야, 만두를 다 쏟았잖아. 아이씨, 멍청하기는. 넌 정말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 경호야, 하나뿐인 여동생한테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참, 여동생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쟤는 내 몸종이야. 저건 하는 짓마다 꼴값을 떨어. 오빠는 바닥에 떨어진 군만두를 집어서 제 얼굴에 집어던졌어요. 제가 다친 건 안중에도 없었고 친구들과 먹을 군만두를 엎어버렸다고 화를 냈죠. 오빠와 친구들은 분식집으로 가자고 말하면서 밖으로 나갔어요. 저는 벌겋게 부어오른 팔을 찬물에 담그고 있었습니다. 아픈 건 어떻게든 참겠는데 서러워서 흘러나오는 눈물은 참을 수가 없어서 소리 죽여 혼자 울고 있었는데 오빠 친구 하나가 살며시 다가왔어요. 네 오빠는 말이야, 돈이 많은 부잣집 애들한테는 간이며 쓸개까지 싹 빼줄 듯이 납작 엎드리지만
별 볼 일 없는 집안의 애들은 철저하게 밟아버린다고. 한마디로 자기보다 약한 애들을 괴롭히면서 쾌감을 느끼는 사이코 또라이야. 치, 저런 놈을 오빠로 뒀으니 앞으로 네 인생이 무지하게 꼬이겠다. 겨우 고등학생인 오빠의 머릿속에는 돈만 있으면 최고라는 생각이 가득 들어있었고, 돈 없고 힘없는 사람은 쓰레기 취급을 받아도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한 번씩 고기가 반찬으로 올라오는 날에는 엄마가 직접 밥상을 차렸는데 오빠가 먼저 먹은 다음에 제 차례가 돌아오곤 했어요. 그래서 고기 반찬은 그림의 떡이나 마찬가지였죠. 어느 날 엄마 몰래 소고기를 먹었다가 들켜서 눈에서 불이 튀도록 뺨을 맞고 서러운 눈물만 주르륵 흘렸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답니다. 나는 다리 밑에서 주워온 자식이야?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는 거냐고! 인연이 미쳤나? 어디서 눈을 보라려! 경호는 이 집안을 일으켜 세울 기둥이고 넌 그저 팝이나 축내고 있으니 오빠를 위해 희생하는 게 당연한 거야. 나도 인생이 있어. 죽을 때까지 엄마가 시키는 대로 하면서 오빠 몸쪽 노릇만 하다가 죽을 수는 없어. 인생? 이게 호강에 겨운 소리하고 자빠졌네. 그딴 건 개나 줘버려. 일을 하느라 바쁜 엄마를 대신해서 하늘 같은 오빠를 받들어 모시느라 손에 물이 마를 날이 없었지만 덕분에 요리를 하고 살림을 사는 데는 아주 도가트게 되었죠. 처음에는 왜 이렇게 사는지 억울하고 분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모든 걸 제 운명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한 오빠는 인류대학에 무난하게 입학했고 대학을 다니면서도 늘 장학금을 받아서 엄마의 입이 귀에 걸리게 만들어주었죠. 어이구, 장한 우리 아들. 열심히 공부해서 꼭 성공해야 한다. 엄마, 조금만 기다려. 외무고시 준비하고 있으니까 합격만 하면 엄마는 꽃길만 걷게 될 거라고. 찬란한 미래를 향해 한 걸음씩 나가는 오빠와는 정반대로 제 인생은 늘 제자리 걸음이었죠. 그러다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던 날 제 인생은 결정되고 말았네요. 내일부터 내 친구가 운영하는 식당에 나가서 일해라. 내가 다 말해놨다. 사장이 엄마 친구라고 얼렁뚱땅 게으름 피우면서 내 얼굴에 똥칠하면 가만 안 둘 테니까 각오 단단히 해. 어차피 대학은 포기한 지 오래여서 그저 덤덤했죠. 엄마가 소개해준 곳은 공사장 인부들에게 밥을 대주는 한밭집이었고 주인 아줌마는 엄마와 고등학교 동창이었어요. 아줌마는 10대 후반의 어린 나이에 엄마의 강압에 못 이겨 돈을 벌어야 하는 제 처지를 딱하게 여기셨어요. 새벽부터 해가 질 때까지 청소와 음식을 준비하고 설거지에 거친 인부들 비위까지 맞추면서 이를 악물고 아무리 힘들고 무시와 모욕을 당해도 웃으면서 몸이 부서져라 일만 했습니다. 그렇게 5년쯤 지나자 주인 아줌마는 제게 한밭집을 거의 맡기다시피 했어요. 그리고 저를 믿고 다른 일을 벌이기 시작했어요. 부동산에 투자를 하는 거였죠. 요즘은 영끌에서 부동산에 투자하는 건 바보 같은 짓이 되었지만 그때만 해도 종잣돈만 넉넉하게 있다면 초대박을 터뜨릴 수 있는 건 부동산이 최고였거든요. 대학을 졸업한 오빠는 외무고시에 합격해서 외교관이 되었습니다. 주로 해외 대사관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얼굴을 볼까 말까 했죠. 그리고 제가 열심히 일한 덕분인지 한밭집의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장사가 잘 되었죠. 주인 아줌마는 이젠 식당 일을 전부 제게 맡기고 나오지도 않았어요. 들리는 소문에 아줌마는 부동산으로 돈을 불려서 알아주는 복부인이 되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한밭집에 있던 현장에 신참 목수가 새로 왔어요. 25 정도로 보이는 그는 막노동을 할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는데 역시나 현장 일은 처음인 듯 실수가 잦았어요.
친구야, 기계톱 다룰 때는 항상 조심해야 돼. 내가 하는 거 잘 보고 따라해. 네, 뭐든지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막노동하는 우리들한테는 몸뚱이가 재산이야. 일 다치지 않게 조심해야 돼. 같은 팀에 속한 인부들은 그를 도와주면서 이것저것 일을 가르쳐주며 챙겨주었지만 우두머리인 반장은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그가 비지땀을 흘리면서 열심히 해도 반장의 성에 안 찬다는 듯 얼굴을 찌푸렸어요. 야 임마, 군뱅이도 너보다는 빠르겠다. 이래가지고 언제 끝낼 거야? 똑바로 안 해? 죄송합니다. 일머리라고는 없는 놈이 기어들어와서 내 속을 뒤집어 놓네. 밥버러지 같은 것. 늘 반장의 성화에 시달리는 그가 측은하고 딱한 생각이 들었죠. 예전에 엄마와 오빠에게 당했던 서러움까지 떠올라 남의 일 같지 않아서 조금이라도 그를 챙겨주고 신경 써줬어요. 자, 많이 먹고 힘내요. 오늘도 파이팅. 고마워요. 항상 웃는 정희 씨를 보면 저도 힘이 솟네요. 그런 제 마음을 읽었는지 그 역시 저를 볼 때면 환한 미소를 지었죠. 하루는 반장이 지시한 일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신참에게 쌍욕을 하면서 몰아붙였고 고양이 앞에 쥐처럼 꼼짝 못하고 당하기만 했어요. 재단에 놓은 크기도 제대로 안 보고 합판을 이따위로 잘라놓으면 어쩌란 말이야? 자재들이 얼마짜린지나 알아? 너 정말 죽고 싶어? 반장은 말로는 성질이 안 풀리는지 주먹까지 휘둘렀어요. 난리를 치는 반장 앞에서 그는 사색이 되어서 당하고만 있었습니다. 다른 인부들은 못 본 척하며 피했지만 나는 그냥 두고 볼 수 없어서 말렸고 반장을 진정시킨 다음 이제는 사람을 대하는 요령이 생겨서 나도 거칠고 사나운 현장 인부들을 다루는 데는 이골이 나 있었거든요. 그 일을 계기로 신참과 더 깊이 친해져 사랑을 나누는 사이가 되고 몇 년 후에 결혼을 하게 되었죠. 나중에 한 사실이지만 반장이 유독 그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난 사람처럼 굴었던 이유는 그를 자기 수제자로 키우려고 했던 거예요. 반장은 성실한 그가 마음에 들어 능력 있는 몫으로 키우려고 일부러 혹독하게 굴었고 그는 반장의 괴롭힘 같은 교육을 무사히 견디면서 반장의 바램대로 몫으로 제 몫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밭집은 완전히 제 차지가 되었어요. 그렇다고 완전히 물려받은 건 아니고 월급쟁이 사장이 된 셈이죠. 그러자 엄마가 수시로 찾아와 돈을 내놓으라고 달달 볶기 시작했어요. 이제 너도 돈을 제법 만지니 내 생활비는 네가 책임져라. 엄마, 매달 100만 원씩 주잖아. 뭘 더 바래? 이거 사. 그건 내 용돈이지. 생활비를 달란 말이야. 내가 얼마나 번다고 자꾸 돈을 달라는 거야? 잘 나가는 오빠한테 달라고 해. 네 오빠는 나라를 위해 큰일을 하는 사람이야. 내가 짐이 되어서 팔목 잡으면 안 되지. 참말 말고 돈이나 내놔. 저를 현금 지급기로 하는 엄마가 찾아오면 저는 속절없이 가진 돈을 몽땅 털리곤 했어요. 그러다 오빠가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영국 대사관에서 근무하고 있던 오빠가 오랜만에 휴가를 얻어서 귀국했는데 혼자가 아닌 낯선 여자와 함께였습니다. 공항에서 올케와 첫 대면을 했죠. 인사해. 네 올케 될 사람이야. 반가워요.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네. 저는 적지 않게 당황스러웠지만 제가 먼저 가정을 이뤄서 오빠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올케의 등장이 무척이나 반가웠죠. 엄마를 모시고 같이 저녁을 먹는데 올케는 아주 예의가 바르고 많이 배운 여자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빠에게 올케를 어떻게 만났는지 넌지시 물어보았습니다. 대사님이 나를 부르더니 사귀는 여자가 있는지 묻더라. 계속 외국 생활을 하느라 애인은 없다고 했더니
영국 대학에서 박사과정 공부를 하는 좋은 여성이 있으니 만나보라고 다리를 놔주셨어요. 그냥 별기대 없이 만났는데 일단 외모가 내 마음에 쏙 들었고 대화를 해보니 아는 것도 많아서 완전히 빠져버렸어. 더구나 집안이 말도 못하게 좋아. 장인어른은 업계에서는 알려진 재력가야. 류올케는 박사를 마치면 귀국해서 대학 강단에 설 계획이야. 내 입장에서는 우박이 넝꿀째 굴러들어온 격이지. 오빠는 잘나가는 집안의 커리어 우먼인 올케와 서둘러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박사를 마친 올케는 귀국해서 대학 교수로 강의를 하게 되었죠. 그런데 올케가 저희 집에 들어온 뒤로 나름 순탄하게 흘러가던 제 인생을 송두리째 날려버릴 끔찍한 태풍이 불어닥쳤습니다. 결혼을 하자 예의 바르고 싹싹하던 올케의 모습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저뿐만 아니라 엄마와 남편이 녹박까지 싸잡아 무시하면서 아나무인처럼 굴었습니다. 저한테는 바로 반말을 하면서 상전처럼 굴려고 들었습니다. 어머니도 아시겠지만 제가 대학에 몸담고 있으니 공부도 해야 하고 여러 가지로 신경 쓸 일이 많네요. 어이구, 능력 있는 교수님인데 오죽이나 바쁘겠니. 그래도 끼니 거르지 말고 건강 챙겨야 한다. 요즘은 집안일에 신경 쓸 틈이 없어서 걱정이네요. 가사 도우미 드리면 되잖아. 어머니, 집에 사람 함부로 들이는 거 아니에요. 아무도 없는 집에 손버릇 안 좋은 도움이 들어오면 낭패잖아요. 그렇기는 하구나. 그래서 어머님이 제 집으로 들어오셔서 살림을 맡아주시면 안 될까요? 생활비는 제가 책임질게요. 그럴까?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이참에 어머님 집은 아예 팔아버리는 게 어떨까요? 집은 비워두면 여기저기 상하잖아요. 올케의 말에 저는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친정집은 엄마에게는 유일한 재산이나 마찬가지였어요. 그걸 팔자고 하니 뭔가 꿍꿍이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엄마, 집을 왜 팔아? 올케 집에 들어가도 엄마 집은 꼭 쥐고 있어야지. 너는 좀 빠져줄래? 결정은 어머님이 하는 거야. 어디서 주제넘게 참견질이야? 뭐라고요? 솔직하게 말해요. 갑자기 왜 집을 팔고 들어오라고 하는 거죠? 말이 좀 이상하네. 내가 어머님 집 팔아서 돈이나 챙길 생각하는 것 같아? 그럼 아니에요? 그러자 올케는 저를 잡아먹을 듯이 노려봤어요. 그래도 저는 고민하는 엄마를 설득해서 집은 절대로 팔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때부터 올케는 저를 눈의 가시처럼 생각하게 되었고 툭하면 꼬투리를 잡아서 시비를 걸었어요. 저는 안 입구었지만 억지로 참았는데 명절이 되어서 올케와 대판 싸우게 되었죠. 설을 앞두고 저는 하루 전부터 엄마와 같이 부지런하게 음식 준비를 했지만 올케는 논문 준비 때문에 바쁘다는 핑계만 댔어요. 엄마, 이건 진짜 너무하는 거 아니야? 멀쩡한 며느리 놔두고 우리가 제사 준비를 전부 다 하는 게 말이 되냐고. 네 올케가 워낙 능력 있고 잘 나가니까 그런 거지. 타박 말고 서둘러라. 결국 올케는 제사가 끝이 난 뒤에야 왔어요. 저는 화가 나서 올케를 주방으로 불러서 따졌습니다. 하나뿐인 며느리가 시아버지 제사가 끝난 뒤에 온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너처럼 한가한 사람인 줄 아니? 어디서 도끼 눈을 뜨고 대들어. 정말 하는 짓이 가관이네. 잘 나가는 집안의 딸이면 시댁 식구들은 전부 거지 발사계 취급하면서 무시해도 되는 거야? 어이구, 잘하면 한 대 치겠네. 주방에서 다투는 소리를 들은 엄마와 오빠가 달려와서 왜 그러냐고 물었죠. 그러자 세상에, 올케는 금세 울먹이면서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어머니, 제가 놀다가 늦은 것도 아닌데 너무하네요. 제사도 못 지내서 너무 죄송하다고 사과했는데도
저한테 손가락질을 하면서 험한 욕을 하네요. 억울해요. 엄마, 아니야, 거짓말이야. 내가 언제 욕을 했어? 언제? 너는 입 닥쳐. 찬물도 위아래가 있는데 어디 손이 옳게한테 대들어. 당장 무릎 꿇고 빌어. 그래, 전부터 함부로 나대는 거 다 알아. 어서 사과해. 그날 올케의 이중인격자 같은 교활한 면을 확실하게 알게 되었고 어이가 없었지만 엄마와 오빠까지 올케 편만 들면서 설치니 할 수 없이 무릎 꿇고 빌어야 했죠. 그런데 몇 년 후 올케와 같이 살고 있던 엄마가 느닷없이 사색이 되어서 달려와서는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처럼 살려달라고 울면서 애원하는 거예요. 정희야, 나 좀 살려다오. 이렇게 허무하게 죽기는 싫다. 엄마, 갑자기 무슨 소리야? 알아듣게 차근차근 말을 해. 올케랑 문제가 있는 거야? 내가 말기암이란다. 순간 저는 눈앞이 노래지는 것 같았고 몸에 힘이 쫙 빠져버렸습니다. 몇 달 전부터 엄마의 안색이 좋지 않고 살이 많이 빠진 것 같아서 걱정을 했거든요. 엄마는 집안일을 하느라 힘들어서 그런 거라고 대수롭지 않게 말을 했죠. 잘 나가는 대학 교수인 올케는 엄마에게 살림을 떠넘기고 밖으로만 돌았죠. 그런데 수시로 배가 아프고 급기야 혈변까지 보게 되자 병원을 찾았는데 대장암 말기라는 끔찍한 선고를 받았다고 해요. 세상에, 올케랑 오빠는 뭐라고 해? 당장 항암하고 수술해야 할 거 아니야. 그러자 엄마는 닭똥 같은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어처구니 없는 말을 했어요. 내가 암이라고 하니 그년이 당장 자기 집에서 나가라는구나.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니? 죽을 병에 걸린 나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내쫓은 거야. 말도 안 돼. 엄마, 내가 올케 만나서 단판을 지을 테니까 우리 집에 있어. 그리고 암 말기라고 다 죽는 거 아니야. 희망을 가져. 내가 무슨 수를 쓰더라도 엄마를 살릴 테니까. 알았지? 고맙다. 이제 나한테는 너밖에 없어. 엄마는 절망적인 눈빛으로 울면서 제게 매달렸고 저는 당장 올케를 찾아가서 따졌습니다. 그런데 올케는 팔짱을 끼고 아주 태연한 표정이었죠. 그동안은 가정부 대신 쏠쏠하게 부렸는데 이젠 일도 못하니 나한테는 쓸모가 없어. 그래서 나가라고 했어. 뭐 잘못됐어?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병에 걸린 시어머니를 헌신짝처럼 버리다니 네가 인간이야? 엄마가 너한테 얼마나 지극정성 공을 들였는데 이런 파렴치한 짓을 내. 그러고도 네가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니? 뚫린 입이라고 함부로 짓거리지 마. 내가 왜 네 엄마 병수발을 들어야 돼? 막말로 완치된다는 보장도 없는데 미쳤다고 비싼 돈 들여서 수술을 해? 내 집에서 송장치를 들이니? 네 엄마니까 죽든 살든 네가 책임져. 올케는 표독스럽게 저를 노려보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원래 자기밖에 모르는 막대 먹은 여자란 건 잘 알고 있었지만 정말 이 정도로 개차반일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저는 오빠에 전화를 해서 엄마 문제를 상의하려고 했어요. 나 보고서 작성 때문에 바빠. 그러니까 엄마는 네가 알아봐서 돌봐드려. 오빠도 올케와 마찬가지였어요. 오빠와 올케의 인간 말종 같은 태도에 화가 머리끝까지 치민 나는 큰 병에 걸린 엄마를 차마 외면하지 못하고 대장암 치료를 잘한다는 병원을 백방으로 수소문해서 엄마가 수술과 치료를 받게 했어요. 2번에 걸친 수술은 잘 되었고 이어지는 항암도 성공적으로 끝나서 5년 만에 엄마는 건강을 완전히 회복하게 되었어요.